안녕하세요. 석유화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석유화학 공부를 담당한 이순열 교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갖다 아직 못 봤는데 우선 이제 제 모습 보여드리고 우리 대면 수업을 재미나게 하죠. 제가 그동안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내드리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거의 뭐 스스로 공부를 하셨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오늘은 같이 이제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같이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공업 또는 석유공업, 이것은 틀린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석유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지정학적인 요소가 100%죠. 지정학적인 요소.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산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거의 100% 지정학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요소부터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보시면은 중동산 석유, 이쪽 지역이죠. 중동산 석유 세 부류로 나눠 있습니다. 중동산 석유, 그 다음에 이쪽으로다가 북해산 석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가지고 텍사스 원유, 요 3대 석유 단지가 거의 전 세계의 석유 생산의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 이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석유 탐사 기술이 나날이 발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각지도 않던 나라가 갑자기 산업이 되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특히나 뭐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쪽 가봉 쪽에도 그렇고 전혀 뭐 석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산업이 되는 나라도 있고 그 석유 탐사 과학적 기술의 발달 때문이죠. 더더군다나 이쪽으로 가면은 북해산 경우 가면은 북해산이 석유가 발견되기 전에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아주 혜택을 못 보는 국가 중에 하나였었죠. 왜냐하면은 중동산 석유를 갖다가 중동산에서 석유 생산해 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해서 이 좁은 발트해를 통해 가지고 핀란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스웨덴하고 노르웨이에 비해서 석유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죠. 그러나 여기가 틀려진 것은 북해산이 석유가 뭐 그래가지고 뭐 노르웨이라든가 스웨덴이 부자가 됐지만 발견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같은 수준의 경제를 누리게 되었죠. 그것도 석유에 의존하는 과학기술 때문이죠. 현재도 그래요. 현재도 북해산 석유가 노르웨이라든가 스웨덴 같은 경우는 바로 석유를 공급받을 수가 있지만은 핀란드는 요 좀 발트해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혜택이 적죠. 석유 자원의 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정학적인 문제를 우선 이렇게 살펴보고, 7광고는 말씀 안 드렸구나. 7광고. 7광고는 우리나라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의 대륙쪽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 제 7광고입니다. 7광고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새로 진행되고 있는 7광고의 그 경제적 또는 국제적 동향에 대해서 그때는 또 말씀드리기로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석유라는 것, 페트로레움이라고 하죠. 우선은 페트로레움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석유. 돌 속에 있는 기름이죠. 자, 페트로레움이라고 하는 것은, 페트로라는 것은 밑에를 얘기해. 발 밑에 있다는 것을 뜻해요. 발 밑에 있는 레움, 콜로세움 그런 것처럼 발 밑에 있는 거대한 물질이에요. 이를테면은 페트롤. 유사단어인데, 예전에는 순찰할 적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순찰했어요. 그러면 땅바닥에 발자국이 찍히잖아요. 그럼 발자국을 보고서 이 사람이 순찰을 돌았구나 안 돌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페트롤이라고 합니다. 또 페디큐어 발관리, 또 페달 발 밑에 있습니까? 발 위에 있습니까? 발 밑에 있죠. 페트롤이요. 발 밑에 있는 거대한 물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제 석유공업을 배우는데 석유공업과 석유화학공업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과제를 냈던 것처럼 좀 의미가 좀 틀리죠.
석유공업, 석유 정제공업이라는 것은 메이드 프롬입니다. 재료라는 얘기예요, 재료. 라이트 오일. 경유라고 하는 것은 페트로리엄으로부터 만들어지죠. 메이드 프롬입니다. 석유공업 또는 석유 정제공업이라고 하죠. 화학적인 변화를 거치지 않고 물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형태가 변형되는 것들이죠. 재료. 석유 정제공업이라고 합니다. 석유화학공업은 메이드 오버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 정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석유 정제, 리포밍이라고 하죠. 페트로리엄 리포밍. 다시 정제를 하는 것이죠. 자, 봅시다. 석유화학 산업을 분류하면은 석유광업이라고 하는 것은 채굴하는 것을 말한다. 채굴하는 공업. 석유 정제공업은 정제해서 연료유합, 용제 뭐 이런 것들을 만든다, 뽑아낸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보시고, 석유화학공업은 화학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석유, 나프타를 전환시켜서 유기화학공업용 기타 원료나 중간체 부품 만드는 공업. 여기서 말하는 나프타라고 하는 것은 석유와 나프타를 혼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석유와 나프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은 납사다 이렇게 말도 나오는데, 납사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나프타를 발음하기가 힘들으니까 납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납사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은 나프타라고 그런 단어를 사용해 줬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어디 회사라든가 어디 가서 보면은 납사라는 단어를 갖다가 마주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나프타라고 생각을 하세요. 석유 또 나프타를 혼용하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로는 나프타라는 것은 원유, 크루드 오일을 가져와서 아주 기초적인 그 내부에 쉽게 건드려도 빠져나오는 가스를 일부분 전처리를 살짝 한 다음에 그 거품이나 기포를 없애고 난 다음에 우리 공업에 투입되는 석유를 우리가 나프타라고 합니다. 자, 석유화학 산업의 특징은 자본지박적인 장치산업이에요. 한 개 단지에 20억 불 정도로 필요할 정도로다가 자본지박적인 장치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집단형이에요. 무테인 나프타 공장에서 생산되는 기초 유분에서 계열화 단지를 만들어요. 이를테면은 맨 처음에 나프타를 원유를 집어넣어서 나프타가 나오죠. 나프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가솔린을 뽑는 업체, 라이트 오일을 뽑는 업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정이 구획이 지어져서 건설되는 것이 석유화학산업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수송이 편하게 거의 바닷가에 이루어져 있죠. 바닷가 선박을 이용해서 대량 이동이 용이하도록 공동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소재 산업에 쓰이죠. 이를테면은 대체 산업을 써요. 우리가 나무를 사용하던 것, 또 철로 사용하던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다가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초적인 소재 산업이 될 수가 있죠. 지금은 공업용 플라스틱이라고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공업 재료들도 석유 산업에서 대체하는 추세가 점점 많이 가팔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로다가 수출을 많이 하고 지금도 대부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석유, 즉 원유를 가지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했었어요. 원유를 들여와 가지고 그것을 정제를 해 가지고 경유, 휘발유 등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주 첫 번째 수출 품목이 연료유였던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석유 수입량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는 대부분 우리가 또 정제를 해가지고서 수출하죠. 지금은 또 각 나라에서도 정제공업이 또 많이 발달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수출량이 옛날보다 많지는 않지만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우리가 정제 석유 콤비나트, 즉 정제를 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들을 플랜트를 우리가 수출하고 있죠. 대림산업이라든가 예전에 이런 나라들은 이런 업체에서 그 콤비나트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을 보존하는 친환경 사업, 이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극과 극으로다가 상치되는 부분이 있죠. 천연자원을 대체하기 때문에 천연자원이 보호되죠. 나무를 덜 쓰니까 대체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이것들이 또 환경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그러한 또 극과 극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재료 16%가 플라스틱 공부인데 지금은 플라스틱만을 사용하지 않고 고무하고 혼용돼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도 우리가 화학공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석유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과제 내적에도 과제 잘들 하셨어요. 충분히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요점만 정확하게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길게 설명하신 분들도 있는데 요점을 간단하게 하면은 유기물을 함유한 퇴적함, 온도와 압력, 이게 중요합니다. 온도와 압력. 그 다음에 생성돼서 변화가 진행되었으면 변화가 진행된 결과물을 갖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이기 쉬운 지층의 구조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석유 유정이 형성되는 거죠.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동식물이 해제 가라앉아서 퇴적층을 생성해서 만들어졌다. 무기성인설 이런 것들이 뭐 금속 탄화물과 물이 반응해서 메틸렌 생성해서 탄화를 생성했다라고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뭐 정설되어 있는 것은 동식물 중에서도 우리가 식물이 해제에 가라앉음으로 인해 가지고 퇴적층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학계에 아주 우세한 설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우세한 설. 그 중에서도 동물보다는 식물일 것이다. 만약에 석탄 같은 경우에도 뭐 석탄 쪽에 식물 뿌리라든가 식물 가지에 화석이 발견되니까 석탄은 틀림없이 식물로부터 생성이 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석유는 동물이냐 식물이냐 거의 식물 쪽이에요. 그러나 구태여 구분하자면 석탄은 육지에 있는 식물이 지압과 지열을 받아가지고 케오젠을 생성한 것이고 석유는 해저 또는 해 표면에 있는 식물들이 가라앉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테면 뭐 해저 식물이 뭐 우리가 보시는 뭐 미역, 뭐 다시마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의 해저 식물들이 가라앉아 가지고서 퇴적층을 형성해서 만들어진 것이 석유고, 그러니까 석유는 해상 또는 해저 식물, 석탄은 육지 식물. 이렇게 학계에서 아주 우수한 이론으로다가 자리 잡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석유의 매장 구조를 한번 봅시다. 트랩이라고 하죠, 트랩.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만한 지질 구조. 이를테면은 지질 탐사를 해보면은 두꺼운 층으로 둘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내부는 암석이 아닌 다른 물질로 채워져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만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석유를 시추할 적에도 이러한 지질 구조를 가진 것을 갖다가 분석해서 시추봉을 뚫게 되죠.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보통 확률이 5% 이내라고 합니다.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만한 지질 구조다. 여기다 시추를 한번 해보자. 딱 해서 없는 경우가 막 95%고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 지금 95%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주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있어도 이거를 갖다가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배사 구조라고 합니다. 아치 모양, 이 아치 모양이라는 것은 만약 무슨 얘기냐면은
석유가 고여서 퍼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 것이 바로 배사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의 매장 구조는 배사 구조 위층부터 가스층이 있죠. 그렇죠? 기체가 가벼우니까 가스층이 있고, 그 다음에 유층 밑에 수층으로다가 아주 비중에 의해서 가스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기름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수층이 있는 곳으로다가 존재를 하고 있죠. 자, 배사 구조와 유종을 봅시다. 이제 여러 가지 시출해가지고 뭐 요런 구조를 갖다가 탐사를 한 다음에 이제 우선 이제 시출을 하는 거죠. 뭐 잘못해서 이런 경우에 뚫는 경우도 있겠고, 이런 경우 실패하죠. 그래서 몇 군데를 뚫습니다. 몇 군데를 뚫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유정에서 여기를 뚫었더니만은 가스층 얼마고 기름이 뭐 100만 배럴 나왔다. 여기 뚫으면은 이것은 뭐 엄청난 양의 기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경제적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보통 사우디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한 800개 정도 쓸만한 유정이 한 800개 정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유정을 쓰면은 여기서 기름을 보통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약 40% 정도 됩니다. 40% 정도 돼요. 그 위에는 기름층에 더 이상 생산을 못 해요. 왜냐면은 기름이 밑에 있으면은 물하고 염수하고 섞여가지고서 올라오는 층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더 이상 뭐 또 여기서 한 40%는 요 정도 되는데, 요 정도 되는 기름을 갖다가 또 억지로 여러 가지 과학적 기술을 적용해서 퍼올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원유 생산량의 단가가 올라가죠. 그러니 다시 요런 데를 갖다가 다시 뚫습니다. 새로 뚫어요. 새로 뚫어가지고 여기서 또 한 40%뭐 정도 석유를 생산하죠. 그래서 생산이 또 나옵니다. 50% 나머지 남아 있어요. 남아 있지만 그 남아 있는 거를 퍼올리는 것보다 다른 데다가 또 박는 것이 유정을 만드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또 이제 더 이상 채굴을 하지 않고 이제 폐정을 해버리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60%나 70%까지도 퍼올린다 그러죠.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원유에 달려 있습니다. 원유 가격에. 지금 현재 우리 세계적으로 원유가 한 20불에서 30불 왔다 갔다 하죠. 보통 여러분들한테 내가 과제를 낸 것도 유정의 종류를 여러분들한테 알아서 과제로 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해상 유정하고 육지 유정만을 했는데, 또 간혹 학생들은 샌드 오일하고 쉘 오일을 갖다가 유정의 한 종류로서 보고서에 낸 학생들도 있네요.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40%를 유정에서 생산하느냐, 아니면 50% 생산하느냐, 70% 생산하느냐, 이것은 원유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유정에서 석유를 빼내는데 보통 한 3불 정도 들어요. 3불. 1리터를 빼내는데, 1배럴을 빼내는데 3불 정도 드는데, 샌드 오일 같은 경우에 1배럴을 갖다가 생산하는 데는 약 42불이 듭니다. 5불, 3불에서 5불 정도 드는 유정하고 42불이 드는 유정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죠. 다만 유가가 50불 넘는다. 그러면은 쉘 오일이나 샌드 오일을 생산합니다. 왜? 8달러가 남으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만약에 20불로 내려갔다. 유정 생산에서 경제적인 타산이 맞죠. 그러나 쉘 오일은 경제적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또 1배럴당 100불까지 올라갔다. 70%, 80%까지도 유정을 퍼올리겠죠. 왜? 여기 70%, 여기 30%밖에 안 남았지만 폐정을 해야 되는데, 폐정하는 데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을 제하고서도 100불 받으면은 경제적으로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지니까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정을 석유를 생산하고 폐정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유가에 많이 달려져 있죠.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
자, 다음에 보면 이제 유정의 구조입니다. 유정의 구조. 보통 뭐 유정을 박아가지고서 우선 이제 가스쟁에서 이제 가스를 어느 정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꼭 가스를 따로 뽑아내가지고 가스는 가스대로 생산하고, 더 깊이 봐가지고 석유는 석유대로 생산하고, 그런 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와 석유가 같이 생산되죠. 요거는 보통 이제 지질 탐사로다가 얼마 정도 매장량이 있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유정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석유 개발을 이렇게 들어봅시다. 탐사를 해요. 그래서 해가지고 아치 구조가 되느냐, 즉 우물 형태로다가 모여져 있느냐, 퍼낼 수 있느냐, 이걸 갖다 우선 합니다. 그 다음에 석유가 나올 만한 지질을 조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추 위치를 추정을 합니다. 시추 위치를 추정해요. 그래서 이제 요 시추를 하는데 보통 금액이 한 5조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회사, 한 나라, 뭐 한 회사가 되겠죠. 해서 만약에 시출해가지고 경제적 어떤 이익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주 타격이 크죠. 그래가지고 보통 4개나 5개 회사가 또는 5개 국가가 컨소시엄을 형성해가지고 뚫어요. 그러면은 위험이 한 20%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컨소시엄을 몇 개를 해요. 몇 개를 해가지고서 여기저기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제7광구도 사실은 제일 많은 저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영국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도 석유공사에서 참가를 했죠. 그래서 석유 시출해가지고서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있고, 제7광구는 국제적 여러 가지 뭐 문제 때문에 쉽게 석유를 생산하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서 모르지만은 제7광구를 시추해가지고 석유에 대한 경제성이 있다라고서 전국 우리나라에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뉴스도 나고 그래가지고 노래까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죠? 멜론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제7광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 제7광구 해가지고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들 대면 수업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 대표로도 한번 7광구 노래를 한번 멋지게 불러주기를 한번 바라요. 그러면 평가정을 시추하고 유전을 평가해야죠. 그 다음에 뭐 불착하고 수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료를 정제해서 이제 석유 제품을 생산하게 되죠. 자, 석유 시추. 이제 해상 유전이죠. 해상 유전하고, 여러분들은 과제에 대개 보면 해상 유전하고 육상 유전 2개만 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바랬던 것은 샌드 오일하고 쉘 오일에 대해서 좀 과제를 내줬으면 했는데, 물론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석유 펌핑 시설, 그다음에 해상 석유 시설, 이렇게 크게 현재로서는 뭐 2개 나눠지고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미국 쉘 오일이 전 세계에서 미국에 한 60%가 모여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가가 지금 한 25불, 한 30불로 떨어지니까 거의 뭐 쉘 오일을 생산하는 미국 회사들은 거의 도산했죠. 거의 도산했습니다. 거의 뭐 70% 이상 문을 닫고, 그래서 완전히 폐쇄하지는 않죠. 언젠가 석유가 또 60달러, 70달러가 되면은 다시 쉘 오일에서 석유 생산을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석유 생산 현장 모습을 한번 봅시다. 유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생산해가지고 이제 생산시설에서 오일과 가스 이걸 분리해요. 오일과 가스를 분리하는데 이것이 납사입니다. 이것이 납사예요. 오일과 가스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오일도 크루드 오일, 여기서 오일이라고 쓴 것은 크루드 오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루드 오일을 전처리 과정을 약간의 소량의 경제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적게 들여가지고서 아주 여러 가지 메탄, 에탄 여러 가지 그 복합가스를 갖다가 있는 것을 쉽게 날려보내지는 것은 날려보내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유조선을 통해서 이제 갖고 거의 크루드 오일을 갖다가 비행기를 수송하는 건 없으니까 유조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각자 또 어차피 유조선을 통해서 각국의 석유를 필요하는 나라에 항구에 도착하게 되죠. 그럼 항구에서도 이렇게 있고 이제 우리도 저장 탱크가 있고 그 저장 탱크로부터 우리가 여수라든가 공업단지라든가 울산이라든가 항구 주변에 석유 정제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자, 원유 채취 방법에는 일체 채취법이 있습니다. 자동 분출. 자동 분출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1배럴을 생산하는데 3불 내지 5불이 든다고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3불하고 5불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2배 가까이 되는데 3불 원유의 자동 분출. 쉽게 말해서 파이프만 박아놓으면 원유가 분출하는 거예요. 이것은 돈 안 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자동 분출하다가 이제 힘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기계장치를 사용해서 펌핑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들겠죠. 이렇게 하면 5불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유 같은 경우는 보통 사우디 같은 경우는 3불에서 5불 정도. 그래서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력이 떨어졌어요. 압력이 떨어가지고 펌프 위에서 채취하다 보면 점점 펌프의 동력도 더 좋아져야 돼요. 그럼 돈이 더 많이 들어가. 그러면 폐정합니다. 폐정하고 다른 데 뚫어요. 그러면 파이프만 딱 박으면 또 자동으로 팍 분출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3불 들여가지고 원유를 생산하느냐 5불 들여가지고 생산하느냐 5불 들이기도 싫어. 지금 예전에는 원유가 100불까지 올라갔으니까 100불 100몇 불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자동 분출 야 3불 옆에다가 또 뚫으면 팍 하고 올라와. 3불짜리로다가 생산할 수 있어. 내가 왜 5불짜리 생산해?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정하고 또 다른 유정을 또 뚫게 되죠. 2차 실수법 유층에 물이나 가스를 해가지고서 자동 분출하다가 펌핑하는 것은 뭐냐면 압력이 떨어져서 자동 분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이나 가스를 압력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채소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부존량의 50%까지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이상은 채취하지 않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3차 채취법 용매 솔벤트죠. 기름을 넣어요. 기름을 넣어가지고 기름을 녹여내는 거예요. 계면활성제 뭡니까? 계면활성제 물하고 친환연석하고 기름하고 친환연석하고 같은 분자에 붙어있는 걸 말하는 거죠. 비누 같은 거 여러분들 쓰는 주방수제 이런 것들 기름하고도 친하고 물하고도 친하죠. 요걸 계면활성 등의 그 화학약품 주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석구석 숨어있던 기름을 계면활성제가 녹여내요. 그러면 계면활성제와 기름이 섞여 있는 것을 유정으로 올린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분리를 하게 되죠. 돈이 많이 들죠. 이렇게 하면은 60분의 75%의 채취가 가능한데 아직은 실용화 기술을 개발 중인데 실제 실용화 기술을 개발 중이기도 하지만 원유가 보통 배럴당 100불 정도 80불 정도 하면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펌핑도 하고 계면활성제도 들어가고 해서 생산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가능하지만 이 정도까지 채취하는 유정은 없습니다. 거의 이 정도 선에서 끝나게 되죠. 석유 매장량, 석유 매장량, 화교 매장량, 가치연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다가 1년에 얼마를 쓰느냐 그걸 갖다가 계산해가지고 가치연수를 잡아요. 그래서 보통 약 51년. 그러나 51년은 지금의 추세로 그런 것이고 지금도 새로운 유정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정이 계속 발견되고 있고 가봉하고 적도기니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새로운 유정이 발견돼 가지고
아주 이름도 없는 아주 형편없는 섬인데 그 섬 근처에서 석유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적도기니하고 가봉하고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죽으라고 싸우고 있죠. 왜? 새로운 유정들이 또 속속 발견되고 있고 그러한 유정은 어떻게 발견되고 있느냐? 과학기술로 점점 과학기술이 발달되니까 새로운 유전들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가치연수 51년. 보통 지금 이건 옛날 책인데 보통 가치연수는 한 15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다가 석유가 계속 또 발견되고 그런다면 그 와중에 또 쉐르오일이 있죠. 뭐 그러니까 혹자는 300년까지는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300년 더 갈 수도 있죠. 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대체 에너지가 나오죠. 대체 에너지가 나오면 석유가 쓰이는 것은 재료보다는 원료로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재료로다가 쓰이는 법은 여기 분량이 점점 줄어들으니까 원료로 쓰게 되면은 소모량이 점점 줄어들겠죠. 자, 석유의 조성 봅시다. 뭐 알겠죠? 탄화수 혼합물, 비탄화수, 황과 질소, 산소화물. 그래서 이것이 아마 생명체, 동물 아니면 식물, 황과 질소, 산소가 있으니까 생명체, 무기화합물이 아니고 생명체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일의 조성은 탄소, 수소, 질소, 또 산소도 있고 황도 있고 해분도 있고 애쉬도 있고 탄화수 성분은 파라핀계하고 나프텐계. 파라핀계는 지방적이죠. 이거는 사이클로, 나프텐계 탄화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방향족계 탄화수가 있고, 이것이 보통 방향족계 탄화수보다는 파라핀계나 나프틴계가 약 30%,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라핀계 탄화수는 여러분들이 뭐 유기화학전에 많이 배웠던 것처럼 일반식, 노르몬 알케인, 그 다음에 브런치 알케인, 구조적 이성질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탄의 구성 이성질체 같은 경우 노르말 부탄, 리니어하게 되어 있죠. 리니어한 노르말 부탄, 그 다음에 아이소 부탄. 특징이 이것은 부탄의 꼭 특징이 아니에요. 탄소 1에서부터 탄소수 4개까지는 상온에서 기체입니다. 탄소 5에서부터 15까지는 대개 액체가 아니고 탄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액체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기체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탄소가 5개인 경우는 15도씨 이하에서는 액체로 존재합니다. 15도씨 이상이 넘으면 기체로 존재해요. 펜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액체 온도만 낮으면 액체가 되기 때문에 취급하기가 쉽죠. 또 화력도 세고요. 그래서 뭐 전시에 쓰는 라이터 같은 경우는 보통 펜탄도 많이 섞어요. 왜? 조금만 해도 가스를 배내기 때문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나프텐계 탄화수 고리 달린 거죠. 아니 고리가 있는 거죠. 일반식 파라핀계 탄화수와 같이 원료 요소 가장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고리 달린 펜탄 또는 핵산 이런 것들. 파라핀계 탄화수가 유사합니다. 고리화합물이지만 방향적이 아니고 고리화합물이에요. 그래서 비중이 높고 비중도 크다. 비중이 크다는 얘기는 뭡니까? 칼로리가 많다는 얘기죠. 화력이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방향적 탄화수, 벤젠고리를 무채 전부 다 벤젠고리, 벤젠의 사촌들이죠. 벤젠, 톨루엔, 자일렌, 벤젠, 톨루엔, 자일렌,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여러 가지로 발견된 화합물질입니다. 벤젠, 톨루엔, 자일렌은 BTX라고 그러죠. 가솔린 성분과 같이 중요한 석유화학 중간체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석유화학 공업이 얼마나 발달했느냐, 얼마나 그 석유화학 공업이 선진국이냐라고 하는 것은 BTX 소모량을 가지고서도 측정을 합니다. 그 나라에서 소모되는 BTX가 즉 원료로서 소모되는 양을 가지고 하는 거죠. 또 석유화학 중간체라고 되어 있지만 중간체만이 아니고 벤젠, 톨루엔, 자일렌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솔벤트를 그냥 사용합니다. 톨루엔 같은 거 유명하죠. 페인트에도 많이 들어가고 벤젠 같은 경우는 반도체 쇠정안에도 많이 쓰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삼성에서 벤젠에 중독돼 가지고서
혈액암에 걸려고 막 소송도 하고 막 그랬죠. 그 자일에는 그 중에서 좀 낫습니다. 벤젠 톨루엔 이런 것들. 모니 중에서 BTX는 상당히 낮은 농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낮은 농도로 존재하지만은 다른 것에 비해서 낮은 농도라는 얘기지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 해질 공정으로서 방향적 화합물이 많이 생성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일 중에 필수물은 중요합니다. 황화물 중요합니다.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죠. 황화물은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H2S 가스 같은 것은 불시적이고 새로운 해로운 기체가 되죠. 계란 여러분들 흔히 하는 계란 썩는 냄새 황화수소라고 하죠. 보통 화장실에도 많이 나와요. 이쪽의 황은 모든 수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황화수소를 만듭니다. 이를테면 염산의 반응을 철하고 반응시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죠. 비타민 이런 유기화물들, 모르캅탄 이런 것들 있고, 그다음에 사이올류, 황화물, 그다음에 모르캅탄류, 그다음에 디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설파이드 같은 것들도 원유 중에서 발견되는 유기 황화물이에요. 그래서 정제 공정에 있어도 이러한 화합물을 없애는 탈황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많은 기술 요하고 있고요. 얼마나 탈황을 시키느냐, 이것이 오일의 유물을 값비싸고 싼 오일의 유물을 가릴 수 있을 정도로다가 탈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공하는 동안도 황화수소가 발생하고, 그래서 또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황화물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 연료로 사용되면은 아주 대기오염의 아주 주범이죠. 그다음에 질소화합물. 질소화합물 자체가 있던 것이 뭐냐면 모든 생명체는 질소를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석유가 어떻게 생겼느냐? 생명체로부터 생겼다. 라고 하는 것은 질소화합물이죠. 원유 중에 소량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산소화합물 있죠. 산소화합물. 이 산소화물은 어디나 있죠. 산소화물 석유뿐만 아니고 어디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화학물은 산소하고 결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왜 숨을 쉬어요? 숨 쉬는 거 산소를 몸속에 들이밀려고 숨을 쉬는 거예요. 산소하고 반응시키기 위해서. 산소라는 것은 어디나 있습니다. 원유뿐만이 아니고. 원유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화합물은 약한 산성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산소한 것은 약한 산성을 띠고 있죠. 금속 화합물은 아주 소량입니다. 그래서 금속 처리탑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석유 중에서 원유를 처리할 적에 금속 처리탑 이런 것은 없어요. 탈황탑은 있어요. 탈황탑은 있어도 탈염탑 이런 것들은 있어도 금속 처리탑은 없습니다. 아주 소량 발견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탄화수소의 종류에서 파라핀계유 유전이 깊다. 아주 가장 질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나프텐기유 유전이 얕다. 비중이 크다. 베네수엘라 원유. 중간기유. 중간기유라는 것은 인터미디에이트에 그야말로다가 나프텐기유하고 파라핀기유가 좀 반반 섞여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간기유라고 하죠. 그래서 원유의 종류를 보면은 API에 의해서 특성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API라는 것은 뭐냐면 아메리카 페트로리엄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미국 석유화학연구소에서 API들을 정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비중입니다. 비중. 그래서 비중을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API의 비중이 10이다. 그러면은 물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49.7이죠. 이거 APL가 49.7이면 물보다 엄청 가벼운 거죠. 엄청 가벼운 거야. 물보다 가볍고, 물보다 조금 가볍고, 이거죠. 아주 무지무지하게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조금 가벼워요. 요거로다가 AIP 비중이 딱 나서고, 그 다음에 점도, 황해 함량,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중동산이 황합량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텍사스유 같은 경우는 황합량이 적죠. 파라핀 베이스 오일이 이게 이제 값도 비싸요. 우리가 보통 한 지금 뭐 26달러, 7달러 하면은 그 파라핀 베이스 오일 같은 경우는 한 32달러, 뭐 한 20%, 10%, 20% 정도 값이 더 비싸요. 네, 그린색, 그냥 그린색이 아니고 짙은 그린색이죠. 뭐 아니 검은색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API 분류, 그래서 이제 경지로죠. 가볍습니다. 34도 이상. 요거는 조금 가볍습니다. 28도, 34도. 요거는 그냥 가볍습니다. 요거 이런 것들에서. 그다음에 이제 고유형 원유, 중동지에 산출되죠. 싸요, 더 값이 쌉니다. 저유형 원유, 동남 미국 서부 텍사스 WTA 중진료라고 하죠. 요거 이제 되게 국내 유가를 얘기할 적에 요거를 기준으로 해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도 요것이 30불이다 그렇게 하면 요거는 한 28불 되겠네. 유추할 수 있죠. 요거의 국제 가격도 나오고 요거의 국제 가격도 나오지만 요거의 국제 가격이 얼마다 하면 요거보다도 좀 싼 것이 이제 고유형 연유가 되겠죠. 중동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도 유정의 종류를 좀 과제로다가 좀 찾아서 좀 제시를 해십시오 했는데 여러분들은 해상 유정하고 육상 유정만 했고 좀 소수의 학생들이 오일샌드 탄화수소가 휘발하고 중지섬유는 물회층에 남아있는 이것들 오일샌드. 지금은 오일샌드를 가지고서 전 세계적으로다가 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유로 한 사람은 그냥 5억 배럴 정도 했는데 오일쉘 또는 쉘 오일이라고 하죠. 쉘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층이 한 종류예요. 석회암층, 무슨 점토층 그런 것처럼 쉘이라고 하는 것도 지질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고점도 혈암이 포함된 거. 요 혈암은 뭐냐면은 구멍 뚫린 암석입니다. 구멍 뚫린 암석. 그래서 구멍 속에 원유가 들어박혀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날아가고 아직 원유가 구멍 속에 가득 차가지고서 날아가지 못한 것들이죠. 그 혈암. 그래서 오일이 약 9.4F를 존재하고 우리나라는 없죠. 이런 것들이 이제 쉘 오일이라고 해요. 오일 쉘 이것보다도 쉘 오일이라고 하죠. 속의 물리적 성질은 뭐 다 아다시피 색과 냄새, 뭐 비종 이런 건 가슴의 비종, 등 위의 비종 뭐 이런 것들이죠. 나중에 여러분들 또 이제 여러분 나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가슬림과 등위 같은 걸 얘기하지만 기억 나왔으니까 등위라고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등유를 석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등유는 등입니다. 등유는 등이의 등에 불 켜는 등에 사용하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보통 탄소수를 좀 줄여가지고 끓음이 덜 나게끔 만든 거를 등유라고 하지, 석유하고는 등유는 석유로 정제해서 나오는 오일 중에 하나의 상품이죠. 석유의 분석법은 이거 있습니다. APA도. 그래서 뭐 비중을 141. 여기서 만약에 이것이 1이라면은 141에서 145를 빼면 10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APA도 10이라는 얘기는 비중이 1이라는 얘기죠. APA가 10보다 크다. 물보다 가볍죠. 물보다 무겁죠. 근데 APA도가 물보다 무거울 수는 없죠. 근데 APA도로다가 우리가 중진료, 경진료, 무거운 기름, 가벼운 기름 이렇게 나누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석유 정제의 우리 간단한 맥락만 한번 짚어보고 또 다음 시간에 또 그 석유 정제에 대한 다른 또 자세한 방법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